피고인 A, 피해자 B 모두 40대 여성입니다. 20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2011년부터 A의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히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피고인 A가요, 잠들어 있는 B의 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다가 B가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겨우 2달 뒤, 이번에도 B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A가 이불로 목을 2, 3분간 힘껏 졸라서 기어코 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다 유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무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범 A에게 몇 년형을 선고하시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저는 최고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좀 이상한 거는 B가 1차 실패했을 때 왜 안 그 도망가고 사람을 같이 왜 살았지? 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이상하고 두 네. 번이면은 네네. 한 번도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두 번이면 그렇죠. 전 최고형. 그렇죠. 한 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번씩이나, 살해했으니까 맞아, 의도를 가지고 또 의도를 한 가지고 한 거니까. 거니까. 실제로 확정된 형 사형이 아니고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30년? 징역 1년. 왜? 징역 1년입니다. 5년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사귀는 지 3년 조금 안 된 2014년 5월에 피해자 B가 난소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암을 제대로 치료 안 하니까 염증이 정말 심해지고요. 게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던 2020년 12월 B가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제발 좀 죽여줘. 내가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목 졸려 죽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A는 이 B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B가 수면제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A가 올라타서 살해를 시도한 건데 B가 중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고 A가 또 그 말을 듣고 멈춘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지난 3월에 B의 병세가 더 악화됐어요.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2달 전처럼 다시 한번 해줘. A는 이번에도 응하죠. 낮 12시 반경에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한 B가 잠드니까 혼이불로 2, 3분 동안 목을 졸라서 결국은 살해합니다. 우리 법에는요, 보통살인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촉탁살인죄, 그리고 승낙살인죄가 있습니다. 촉탁이 뭐예요? 촉탁, 부탁이죠. 아, 지금 이 경우가 촉탁인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승낙살인죄는 내가 너 죽여도 돼? 그래. 승낙 받아서 하는 거고요. 촉탁, 그러니까 부탁살인죄는 나 좀 죽여줘. 그래, 알았어. 라고 죽이는 겁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살인죄보다는 가볍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A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촉탁살인 미수. 살해에 성공한 두 번째는 기수죠. 자, 이 사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A가 자수했어요. A가 죽인 다음에 자수했는데요. 살해하고 곧바로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아닙니다. 한 달 후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도망다녔나? 잠적했나? 아닙니다. 그 집에 있었습니다. 뭐야? 시신과 같이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시신이 대단히 많이 크게 부패했죠.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존엄을 유지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심리로 시신을 한 달이나 방치하고 그냥 생활했을까? 이 상태는 상반된 감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느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일정 기간 동안 지내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너무 판단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아무런 행동 없이 일정 기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심은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3일을 한 거잖아요. 잘못이잖아요. 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을 키웠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던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한 거다.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데요. 게다가 이 B는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A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럼 B를 부양한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A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A는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텔레마케터? 출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보호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만 출근할 수 있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서 A가 항소했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죠. 자, 2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A는 B가 암에 걸린 사실도 몰랐다. B가 암에 걸렸다고 말을 안 했던 겁니다. 뭐 자궁 근종이 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암이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망한 B의 가족도 A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B가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 내가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신의 고통을 덜어준 A에 대한 어떤 선처, 호소를 마지막 글로 남긴 거죠. 이런 내막이 있는 사건입니다. 뭐 영화에서 보는 일이. 아무리 그래도 뭔가 목숨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조금 더 네. 죄가 무거워질 것도 같은데 또 그렇게 선처가 된다니까. 네. 그런데 재판의 결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숨겨져 있는 배경, 감춰진 뒷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네. 네, 많이 보셨네요. 네. 학교 폭력당한 피해자의 복수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수는 영화 드라마의 단골 소재예요. 맞아요. 네, 현실에서는 못하니까 영화라도 보고 드라마라도 보고 대리만족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복수극이 벌어지면 2000년 5월 과천의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이 뭘 발견해요. 제발 아니. 네, 토막나서 봉지에 담겨서 벌어진 사람의 발목. 어떡해. 발목만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 허벅지, 발, 오른쪽 발, 팔뚝 발견하고요. 또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 대퇴부, 몸통 발견합니다. 처참하게 토막난 시신 총 11곳에 나누어서 버려졌습니다. 자, 지문감식 해봤더니요, 공원 근처에 사는 한 부부. 부부예요? 네, 실종 신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에요, 성당 간다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왜 하면? 경찰이 수색을 했어요. 화장실, 거실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을 담았던 그 봉지에서 그 작은 아들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부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된 부부의 시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쌓인 채 인적 없는 개천변과 쓰레기장 등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3살 이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명문 K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어서 더 큰 화제와 논란이 있었죠. 이 둘째 아들,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2살 위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잡혀갔으니까 형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속적으로 뭐 당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학대 나도 지금 학대 생각 어렸을 때 전문가들이 되어 가시는구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동생이. 공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공범은 아니었어요. 네, 공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형은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동생 이 씨의 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회사 출신의 장교였고요. 어머니는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맞선 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엄마, 이제 아내는 그 회사 나왔고 장교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겠지 기대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일찍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갔죠. 그런데 큰아들은 첫째는 좀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순하고 당하기만 한 둘째, 작은 아들에게 그게 또 다 몰린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 뭐 문구점, 문방구 가면 모두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한데 맞아요. 이때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네. 초등학교 때도 수없이 혼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쓰레기 취급받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 범행 2달 전부터 일기에 내가 받은 학대 이거를 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뭐냐? 심판 이고요. 하도 많아서 학대 사실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쭉 적었어요.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웠다.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지고 다리에 피멍 들도록 맞고 아니 자기 아들한테 너 키 작아서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아주 극히 일부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당했잖아요. 그것도 부모에게 성격이 극도로 폐쇄적으로 변하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근데도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는데 부모가 뭐라고 했냐? 서울대 못 간 실패한 자식 멍청한 자식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외로웠겠다.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형이 집을 얻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동생이 가서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도와주고 왔더니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형이 다 잘했냐? 답을 했겠죠? 근데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냐? 이러면서 또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발끈합니다. 생애 첫 반항을 해요. 생애 첫 반항.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 형이 집 얻었는데 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대출 받았는데요. 그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줍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름, 억울함을 이제 직접 얘기해요. 생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갑자기 지금 말하냐? 이게 자식 도리냐? 정신병원에 가라. 이렇게 몰아붙이고요.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또 혼난 거죠. 역시 마찬가지. 다 지난 거 왜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도 모욕을 한 거예요. 얘는 혼자였네. 이 씨는요, 방에 틀어박힙니다. 남남처럼 얼굴도 안 봐요. 뭐 먹긴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잘 때 밤에 몰래 나와서 해결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는 관심도 안 보이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이 씨가 한밤중에 양주를 마셔요.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살해합니다. 자, 경찰이 왜 죽였냐?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그러면서요. 처음 사과를 내가 요구한 그날 사과를 듣고 싶어서. 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다 잊었다. 결국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피해자의 수 1명 아니라 2명이에요. 피해자의 관계, 오, 부모를 죽였어? 끔찍한 범행 수법,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등등등. 사형이 아닌 게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정신적인, 유체적인 그런 학대로 인한 피해 의식이 강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절망감이 있었다. 이걸 고려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웃이 몰랐다는 거.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메시지를 사법부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너무 마음이 듭니다.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